서울 북쪽 은평구의 한 오래된 빌라. 바람은 매섭게 불고 창문은 낡아서 겨울바람을 제대로 막아주지 못했다. 하지만 지은은 창문에 테이프를 덧붙이는데 신경 쓸 여유도 없었다. 오늘도 그녀는 재봉틀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손놀림을 멈추지 않았다. 엄마, 나 배고파. 6살 아들 민준의 목소리가 방안을 메웠다. 지은은 손을 멈추고 아이를 바라보았다. 환한 얼굴, 하지만 볼살이 조금 빠진 듯했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금방 김치볶음밥 해줄게. 지은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방으로 향했다. 오늘도 동네 세탁소에서 의뢰받은 바지 수선 2건, 그리고 인터넷 주문으로 받은 수제 파우치 10개를 완성해야 했다. 몸은 고단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엄마는 병원 입원이 필요했고 민주는 내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간다. 하지만 저금 통장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다. 지은의 남편 현우는 몇 달 전부터 배달 일을 하며 집안 생계를 함께 책임지고 있었다. 아니, 그랬었다고 믿었다. 그는 IT 회사에서 일하다가 회사 구조조정으로 해고된 후 한동안 무기력하게 지내다 배달 일을 시작했다. 지은은 그를 탓하지 않았다. 누구보다 성실했던 남편, 가족을 위해 애썼던 남편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지고 있었다. 현우는 요즘 이상할 정도로 말을 아꼈고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졌으며 무엇보다 통장 내역이 점점 이상했다. 지은은 물었다. 우리 저축한 돈은 왜 안 들어오지?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친구랑 새로운 사업 시작하려고. 배달 앱 관련해서 좋은 아이템이 있어. 지은은 믿었다.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그런 사람일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그의 휴대폰 알림이 그녀의 눈에 띄었다. 바카라 토너먼트 결과 안내, 3위 입상 실패. 순간 그녀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다. 다시 확인하자 그 앱은 분명 도박 어플이었다. 채팅방, 거래 내역, 토론방까지. 현우는 도박에 손을 대고 있었다. 더 무서운 건 그것이 처음이 아닌 듯 보였다는 사실이었다. 지은은 멍한 눈으로 현우를 기다렸다. 그날 밤 그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다. 당신 도박했어? 현우는 순간 멈칫하더니 고개를 돌렸다. 지은아, 그게 그냥 한두 번 했던 거야. 진짜야. 친구가 하도 권해서. 근데 운이 안 좋았어. 운이 안 좋아서 우리 돈 다 날렸어.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저축 통장을 보여달라고 했고 그는 아무 말 없이 핸드폰을 건넸다. 2천만 원. 그들이 몇 년을 아껴서 모은 돈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거기에 대출까지. 지은은 주저앉았다. 바닥이 꺼지는 것 같았다. 민준 학비는? 엄마 병원비는? 당신은 그걸 생각이나 해봤어? 현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울지도 사과하지도 않았다. 그저 내가 다 갚을게라는 말만 반복했다. 그러나 그 말은 아무 의미 없었다. 이미 신뢰는 무너졌고 현실은 냉정했다. 다음 주면 병원에서 입원 일정을 확인해야 했다. 민주는 학용품을 사러 가자고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은 생각했다.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 누군가는 이 집을 지켜야 한다. 다음 날부터 지은은 수면 시간을 줄였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민준을 유치원에 보내고 나면 재봉틀 앞에 앉았다. 낮에는 세탁소, 온라인 주문, 동네 가정집의 옷 수선을 밤늦게까지 처리했다. 손목이 붓고 어깨가 결릴 때마다 그녀는 다짐했다. 이 고통은 사라지지 않겠지만 내 아이가 상처받는 건 막아야 해. 밤이면 민준이 묻곤 했다. 엄마, 아빠는 왜 요즘 말이 없어?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럴 시간도 없었다. 하지만 점점 지은의 마음속에는 단순한 절망만이 아닌 의문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현우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너졌을까? 정말 그가 단순히 운이 나빠서 졌던 걸까? 그녀는 답을 찾기 시작했다. 밤마다 인터넷을 뒤졌고 도박 관련 포럼, 피해자 모임, 뉴스 기사까지 읽으며 그 세계의 민낯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한 중독이 아니었다. 치밀한 덫이었다. 게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작되고 계산된 사냥터. 그 안의 사람들은 먹잇감일 뿐이었다. 지은은 처음으로 두려움보다 분노를 느꼈다. 자신이 당한 것도 아닌데 가족을 잃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녀는 치를 떨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에 하나의 결심이 자리 잡았다. 나는 이대로 당하지 않을 거야. 똑같은 방식으로 무너지지 않아. 내가 방법을 찾을 거야. 그리고 내가 직접 싸울 거야. 그 밤 서울의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지은의 눈빛은 얼어붙은 겨울을 뚫고 나오는 봄의 새싹처럼 단단했다. 며칠 동안 현우는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들어와도 말이 없었고 식사도 거르기 일쑤였다. 민준이 아빠랑 놀고 싶다고 말할 때마다 지은은 웃으며 얼버무렸지만 마음속에는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지은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일상으로 돌아갔다. 아니, 돌아갔다기보다는 전보다 더 치열하게 살기 시작했다. 오전에는 수선일, 오후에는 동네 작은 디자인 학원에서 단기 수업을 듣기 시작했다. 패턴 재단과 봉제의 원리. 평소 같았으면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지나쳤을 강의였지만 지금의 지은은 변화를 원했고 그 변화는 지식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믿었다. 그녀는 강의가 끝난 뒤에도 학원에 남아 강사에게 질문을 쏟아냈고 늦은 밤 귀가한 후에는 유튜브로 최신 트렌드와 기술을 공부했다. 손끝은 자주 베었고 눈은 충혈됐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그 모든 에너지는 단 한 가지 분노에서 비롯됐다. 현우는 변하지 않았다. 어느 날 그는 술에 취해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다. 지은은 소리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거실 소파에 몸을 던졌고 곧 코를 골기 시작했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비밀번호는 여전히 0507분, 민준의 생일이었다. 지은은 메시지 앱을 열었고 그 안에는 여전히 카지노 정보방, VIP 바카라룸, 환전 상담 등의 채팅방이 가득했다. 어제, 그제, 그 이전까지의 내역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현우는 아직 끊지 못하고 있었다. 아니, 끊을 생각조차 없었다. 지은은 핸드폰을 조용히 내려놓고 거실 한복판에 앉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다. 내가 이 사람을 다시 믿을 수 있을까? 답은 없었다. 그녀도 모르고 있었다. 며칠 후, 지은은 우연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도박 중독자들의 피해 사례를 모은 글을 읽게 됐다. 남편의 도박으로 집을 잃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싫어하게 됐어요. 도박보다 더 끔찍한 건 거짓말이었습니다. 같은 제목들이 화면에 가득했다. 하지만 그중 하나의 글이 그녀의 눈길을 끌었다. 남편의 돈을 찾아오기 위해 나는 그들이 있는 테이블에 앉았다. 지은은 그 글을 읽으며 처음으로 희망이 아닌 복수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글을 쓴 이는 도박에 빠진 남편 대신 직접 도박장을 찾아가 자신의 방식대로 돈을 되찾은 이야기였다. 물론 위험했고 모두에게 권할 수 있는 길은 아니었지만 지은은 느꼈다. 적어도 그 사람은 두려움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날 밤 지은은 자신의 모습이 더 이상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실감했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피곤함에 지쳐 꺼져가던 불빛이 아니라 이제 막 타오르기 시작한 불꽃이었다. 며칠 후 지은은 현우가 자주 만난다는 동식이라는 남자의 SNS 계정을 찾아냈다. 그의 사진, 위치 태그, 스토리를 분석했고 그가 어느 술집에서 자주 모임을 갖는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지 파악해냈다. 그리고 지은은 그 술집에 직접 찾아갔다. 화장을 하고 단정한 블라우스를 입고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을 듯한 높은 구두를 신은 채 저기요, 혹시 동식 씨 맞으세요? 동식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봤다. 지은은 차분한 표정으로 말했다. 현우 씨 아내입니다.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처음엔 경계하던 동식도 술기운과 자만심 덕분에 곧 그녀와 말을 섞기 시작했다. 지은은 일부러 천천히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을 무지하고 절박한 아내로 포장했다. 현우가 돈을 잃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야기, 집이 위험하다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엔 이렇게 덧붙였다. 혹시
저도 그 게임 배워볼 수 있을까요? 동식은 흥미를 느꼈다. 그녀를 하찮게 보았고 동시에 새로운 손님으로 여겼다. 그는 연락처를 주며 말했다. 잘 배우면 꽤 벌 수 있어요. 특히 부인이면 남자보다 더 잘할 수도 있지. 그날 밤 지은은 술집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싸움을 시작하기로 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싸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싸움,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 위한 싸움. 지은은 매일 밤 재봉틀 앞에서 작업을 마친 뒤 컴퓨터 앞에 앉아 또 다른 작업을 시작했다. 검색창에 바카라룰, 온라인 카지노 조작, 딜러의 손짓 같은 키워드들이 입력되었고 그녀의 유튜브 기록은 온통 도박 분석 영상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그녀는 돈을 벌기 위해 배우는 게 아니었다. 그녀는 알아야 싸울 수 있다는 마음으로 이 세계를 탐색하고 있었다. 처음엔 용어조차 이해하기 어려웠다. 뱅커, 플레이어, 드래곤, 타이. 단순한 게임처럼 보였지만 알고 보니 확률과 심리전, 조작과 연계된 복잡한 시스템이었다. 특히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고액 룸은 수많은 함정이 숨어 있었고 거기엔 초대받은 자만 들어갈 수 있다는 룰이 있었다. 지은은 자주 가는 커뮤니티에 접속해 피해자들의 증언과 고발 글들을 꼼꼼히 읽었다. 어느 주부는 남편 몰래 복수하겠다며 접근했다가 되레 더 깊이 빠져들었고 어떤 이는 실제로 돈을 되찾았지만 신변의 위협을 받아야 했다. 그럼에도 지은은 뒤로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동식과 다시 연락을 주고받으며 천천히 다음 스텝으로 나아갔다. 그의 소개로 소규모 사설룸에 들어갔고 연습이라는 명목으로 가짜 머니로 운영되는 자리에서 몇 번의 게임을 했다. 그곳에서 지은은 중요한 걸 배웠다. 당신 같은 초보는 절대 큰돈 못 따 하지만 가끔은 딜러의 실수로도 판세가 바뀌지. 그 말을 들은 순간 지은은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확률 게임이 아니었다. 누군가는 이미 판을 짜고 있었다. 카드가 나가기 전에 결과가 정해져 있고 사람들의 표정은 모두 연기였다. 그녀는 이 게임이 속임수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몸소 느끼며 복수를 위한 계획을 조금씩 세우기 시작했다. 그날 밤 지은은 오래된 수첩을 꺼내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이 테이블에서 무너뜨릴 것이다. 돈이 아니라 그들이 쌓아 올린 확신을. 그녀는 카드 섞는 법을 반복해서 연습했고 패턴 읽는 법, 손짓과 표정에서 의도를 읽는 방법을 하나하나 익혀갔다. 딜러의 눈동자, 다른 플레이어의 호흡, 카드 배치 순서까지 기억하려고 했었다. 마치 체스를 두듯이 모든 수를 예측하려 했다. 며칠 후 동식은 전화를 걸어왔다. 지은 씨, 이번 주 토요일 강남룸에 자리 하나 생겼어요. 베팅은 좀 커요. 준비됐어요? 그녀는 숨을 죽였다가 짧게 대답했다. 네, 가요. 전화를 끊고 난 후 그녀는 몇 초간 손에 쥔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심장이 요동쳤다. 겁이 나는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뒤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토요일, 강남의 어느 고급 오피스텔. 겉으로는 고요한 거주 공간 같았지만 엘리베이터를 타고 특정 층에 내리자 전혀 다른 분위기의 문이 그녀를 맞았다. 금빛 장식이 달린 문, 두 명의 남자가 지키고 있는 출입구, 그리고 암호처럼 전달되는 이름. 동식 씨가 보냈습니다. 초대받은 지은입니다. 문이 열리고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켰다. 안쪽은 호텔 라운지처럼 꾸며진 공간이었다. 조명이 은은하게 깔렸고 탁자 위엔 고급 위스키와 와인이 놓여 있었다. 중심에는 카드 테이블이 있었고 이미 몇 명이 게임을 시작하고 있었다. 지은은 작게 숨을 들이쉬며 테이블 쪽으로 걸어갔다. 그 순간 한쪽에 앉아있던 현우와 눈이 마주쳤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현우는 눈을 크게 뜨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지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지은은 그의 시선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다. 이제 내 차례야. 다른 사람들은 둘 사이의 긴장감을 눈치채지 못한 듯 관심을 돌렸다. 딜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음 카드를 분배했고 지은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게임은 시작됐다. 처음 두 판, 지은은 일부러 져졌다. 동식이 맞은편에 앉아
그녀를 보며 시익 웃었다. 초짜는 원래 그래요. 천천히 해요. 라는 말과 함께. 그러나 세 번째 판부터 분위기는 바뀌었다. 지은은 딜러의 카드 섞는 패턴을 정확히 읽어냈고 타이밍을 잡아 몇 판을 연속으로 이겼다. 승리의 크기는 작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상대의 흐름을 장악했다는 사실이었다. 딜러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동식은 뭔가 이상하다는 듯 팔짱을 풀었다. 현우는 여전히 얼어붙은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지은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게임 중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모든 말을 대신하고 있었다. 나는 도망치지 않아. 이제부터는 내 방식으로 싸울 거야. 테이블 위로 조용히 카드가 흩어졌다. 딜러의 손은 능숙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느긋해 보였지만 지은은 알고 있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누구도 단순한 운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세 번째 판, 네 번째 판. 지은은 의도적으로 흐름을 타기 시작했다. 배팅은 점점 커졌고 승패는 교차했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은 끝까지 무표정했다.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딜러의 손짓을 유심히 관찰했고 상대 플레이어의 호흡과 눈동자를 놓치지 않았다. 현우는 한동안 말을 잃고 그 자리에 앉아만 있었다. 그가 그 자리에 다시 앉은 건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었다. 현실을 피하고 싶은 마음, 자신을 도망자라 느끼지 않기 위한 비겁한 자존심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서 아내가 자신보다 더 담담한 얼굴로 테이블을 지배하는 모습을 보며 그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지은은 동식의 시선을 느꼈다. 그는 이제 웃지 않았다. 왠지 모를 불편함이 얼굴에 묻어 있었고 두 눈은 지은을 다시 훑고 있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이. 다섯 번째 판에서 지은은 테이블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단독 배팅을 감행했다. 주변의 다른 참가자들이 머뭇거리거나 조심스러운 금액을 거는 사이 지은은 단호하게 칩을 밀어넣었다. 플레이어 올인. 순간 테이블에 잠깐의 정적이 흘렀다. 딜러가 카드를 펼쳤고 결과는 플레이어 승. 조용했던 테이블에 미세한 긴장감이 스며들었다. 승패 자체는 놀라운 것이 아니었지만 그 배짱과 침착함은 이 공간에 익숙한 이들조차도 예사롭게 넘길 수 없는 것이었다. 그 순간 동식이 손을 들었다. 잠깐. 이 판 다시 확인하자. 뭔가 이상한데. 딜러가 눈을 피했고 관계자가 한 명 나와 카드 순서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명백한 조작 흔적은 없었다. 딜러는 분명히 실수를 하지 않았다. 문제는 지은이 그것을 읽어낸 것처럼 보였다는 점이다. 운이 좋았네요. 누군가가 중얼거렸다. 지은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말없이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났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동식이 뒤따라오며 말했다. 지은 씨, 당신, 뭐야, 정말 초짜 맞아? 지은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초짜였어요. 하지만 바보는 아니에요.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동식은 말을 잇지 못했고 그녀는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겨울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지은은 한동안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폐 끝까지 공기를 채우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그 순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왜 이런 데까지 왔어? 현우였다. 그는 서 있는 지은의 등을 보며 마치 모든 감정을 꾹꾹 눌러 담은 채 말했다. 당신이 여기 있을 줄 몰랐어.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아? 지은은 천천히 돌아섰다. 얼굴에는 슬픔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담담함만이 있었다. 당신이 우리 가정을 버렸을 때 나는 부끄러워할 시간조차 없었어. 병원비 걱정하고 아이 학비 걱정하고 통장 잔고에 눈물 흘리느라. 근데 당신은 도박장에서 부끄러움을 찾았네?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당신을 구하려고 온 게 아니야. 당신이 빠졌던 늪이 어떤 곳인지 알고 싶었어. 우리 가족이 무너진 이유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 그리고 이제 알아. 그녀는 한 발 다가섰다. 이곳은 사람들이 희망이라고 믿게 만들어 놓은 절망의 공장이야. 누군가는 이 테이블에서 전 재산을 잃고도 다시 웃으며 돌아와. 왜냐면
다음 판에 이길 거라고 믿으니까. 그녀는 현우의 눈을 바라보았다. 당신도 그렇게 믿었겠지. 언젠가는 이길 거라고. 근데 당신이 잃은 건 돈만이 아니야. 나야. 아이야. 우리 가정이야. 현우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제야 그는 한 걸음 다가왔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그 말, 지금은 필요 없어. 나중에, 정말로 변했다면, 그때 다시 들어줄게. 그녀는 그대로 뒷걸음질 치듯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문이 닫히기 전, 현우는 울먹이며 말했다. 지은아, 제발, 나, 다시 시작하고 싶어. 문이 닫히며 그 소리는 희미하게 끊겼고, 지은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다. 지옥을 봤다. 이제부터는 다시 나를 위한 길을 찾을 차례야. 지은은 엘리베이터를 내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말이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뒤엉켜 있었지만 그 어떤 감정도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마음 한구석은 이상할 만큼 차분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복수를 위해 움직였다. 그가 무너뜨린 가정을 대신해 잃어버린 돈을 되찾기 위해. 하지만 오늘 밤 그 테이블에서 느낀 건 단순한 복수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존엄의 회복, 그리고 더는 침묵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현우를 본 순간 마음 한켠이 흔들렸던 건 사실이었다. 그는 여전히 지은의 남편이었고 민준의 아버지였다. 하지만 그날 밤 테이블에서 마주한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지은이 기억하던 그 남자의 것이 아니었다. 집에 돌아온 지은은 민준이 자고 있는 방으로 향했다. 아이는 인형을 안고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볼에 살짝 입을 맞추고 조용히 이불을 덮어주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눈물이 찔끔 맺혔다. 이 아이에게 나는 어떤 엄마로 남을까? 지은은 다시 거실로 나와 앉았다. 핸드폰을 꺼내 잠시 머뭇거리다 변호사 사무실에 저장된 연락처를 눌렀다. 안녕하세요. 이전에 상담드렸던 이지은입니다. 혹시 다음 주에 한 번 더 방문해도 될까요? 이혼 서류에 대해 확정하려고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며칠 후 동네 마트 앞에서 우연히 강미영을 만났다. 미영은 지은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같은 지역에 살며 자주 연락하진 않았지만 서로의 안부는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지은아, 얼굴이 조금 말랐네. 지은은 웃었다. 요즘 좀 바쁘거든. 미영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혹시 들었어? 현우 씨, 그쪽에서 봤다는 사람이 있더라고. 지은은 피하지 않았다. 응, 나도 거기 갔었어. 뭐, 거기까지? 너, 대체 왜? 그냥 알아야겠더라고. 어떤 세계였는지, 왜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빠졌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미영은 놀란 눈으로 지은을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넌 정말 대단하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게 못해.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나 대단해서 한 게 아니야. 다른 선택이 없었을 뿐이야. 그날 이후 지은은 스스로의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우선 작은 미싱방을 정식 등록된 공방 형태로 바꾸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알바처럼 받아왔던 수성과 소규모 제작 의뢰를 이제는 브랜드화하고자 했다. 그녀는 인터넷 쇼핑몰을 준비했고 공방 이름을 다시 리라고 지었다. 무너져도 다시 지을 수 있다. 잃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나는 다시 걷는다. 한편 현우는 그날 이후 자취를 감췄다.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하지만 며칠 후 지은 앞으로 한 통의 우편이 도착했다. 흰 봉투 안에는 병원 상담 기록표 한 장과 손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지은아, 그날 너의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돌아. 나도 몰랐어. 내가 그렇게까지 변했는지. 그래서 스스로를 보기로 했어. 정신과 상담을 받기로 했고 중독 클리닉에 등록했어. 내 돈으로는 더 이상 너와 민준 앞에 설 수 없을 것 같아서.
내가 바라는 건 용서가 아니야. 그저 언젠가 다시 사람으로 봐주길 바랄 뿐이야. 현우. 지은은 그 편지를 읽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마음 한켠이 먹먹해졌지만 감정은 조용히 가라앉고 있었다. 이제는 나 자신에게 더 집중할 시간이다. 공방 개업 날, 지은은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였다. 조촐한 간판, 따뜻한 조명, 그리고 구석에 민준이 직접 만든 엄마 응원해요 라는 문구가 적힌 그림이 붙어 있었다. 동네 이웃들과 몇몇 고객들이 찾아와 축하해 주었고 그녀는 준비한 커피와 떡을 나누어 주며 인사를 건넸다. 오후 늦게 현우가 조심스레 공방 앞에 나타났다. 단정한 옷차림, 술기운 없는 얼굴, 눈빛도 예전보다 또렷했다. 그는 문 앞에서 잠시 서 있다가 지은과 눈이 마주치자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축하해. 지은은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민준이, 잘 지내지? 응, 당신 없이도 잘 지내. 현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럴 줄 알았어. 그 아이는 엄마 닮아서 강하니까. 그리고 그는 봉투 하나를 꺼내 건넸다. 정말 적은 돈이야. 하지만 내가 벌어서 직접 낸 첫 월급이야. 민준 학원비에 보태줘. 지은은 봉투를 받지 않았다. 그 아이에게 필요했던 건 돈이 아니라 믿음이었어. 그걸 채우는 건 시간이야.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한 걸음 물러섰다. 알아. 그래서 기다릴게. 나 자신을 먼저 바로잡고 언젠가 다시 너희 앞에 서고 싶어. 그는 뒤돌아 천천히 걸어나갔다. 지은은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마음 한가운데 작지만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다. 아직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쩌면 처음으로 끝이 아닌 시작이 보이는 순간이었다. 공방의 하루는 언제나 바쁘게 흘러갔다. 오전에는 수선 요청이 몰려들었고 오후에는 새로 시작한 소규모 디자인 클래스가 진행되었다. 지은은 이제 단순히 재봉틀 앞에 앉아 바늘을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리라는 이름 아래 삶이 무너졌던 누군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고 있었다. 그 기회의 시작은 오래전 그녀가 재봉 알바를 하던 시절에 만났던 한 사람으로부터였다. 지은 언니, 여기서 같이 일할 수 있을까요? 지금 갈 데가 없어요. 그녀는 바로 김하연, 남편의 폭력과 채무에 시달리다 도망쳐 나온 한때 같은 골목에서 아이를 키우던 엄마였다. 몇 년 전 연락이 끊겼던 그녀가 어느 날 공방 앞에 찾아왔고 지은은 망설이지 않았다. 이런 공간은 원래 그런 사람들을 위한 곳이야. 하연은 처음엔 손이 느렸고 자신감도 없었다. 하지만 지은은 그녀에게 빠르게 기대하지 않았다. 대신 함께 점심을 먹으며 바느질하는 법을 다시 가르치고 틀려도 괜찮다고 말해주었다. 몇 주가 흐르자 하연의 손놀림은 부드러워졌고 그녀의 얼굴에도 서서히 웃음이 스며들었다. 언니, 나 여기서 일하게 된 뒤로는 처음으로 밤에 잠을 제대로 자요. 진짜 고마워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 공간이 너한테도 다시가 됐으면 좋겠어. 공방은 소문을 타고 점점 알려졌다. SNS를 통해 입소문이 퍼졌고 지역 커뮤니티에서도 상처 입은 엄마들이 만든 따뜻한 옷으로 소개되며 관심이 모였다. 인터뷰 요청도 들어왔고 지은은 처음으로 라디오에 나가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제가 특별해서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그저 무너진 자리에서 울지 않고 다시 바늘을 들기로 선택했을 뿐이에요. 그녀의 말은 조용하지만 강하게 청취자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날 저녁, 지은의 휴대폰에는 수많은 메시지가 도착했다. 언니, 저도 이혼 후 무기력했는데 라디오 듣고 힘이 났어요. 저는 아직 용서하지 못했지만 저도 언젠가는 웃을 수 있겠죠?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는 걸 느꼈어요. 지은은 한 통 한 통의 메시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내가 겪은 고통이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한편 현우는 매주 한 번씩 병원에서 상담을 받고 중독 클리닉에서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지만 민준과의 연락은 꾸준히 이어졌다. 아빠랑 이번 주말에 공원 갈래? 응. 아빠,
약속 지켜야 해. 지은은 그 통화를 멀리서 듣고 있었다. 웃으며 전화를 끊는 아들의 모습에 그녀는 문득 물었다. 민준아, 아빠 만나면 뭐 하고 싶어? 그냥 같이 걸었으면 좋겠어. 엄마처럼 얘기하면서 걷는 거. 순간 지은은 울컥했다. 아이는 비싼 장난감도 놀이공원도 원하지 않았다. 단지 함께 걷고 이야기 나누는 평범한 순간을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지은은 오래된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몇 달 전 준비했던 이혼 서류가 여전히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 서류를 꺼내 한참을 바라보다 아무 말 없이 다시 접어 서랍 깊숙이 넣었다. 나는 지금 용서하지 않았지만 닫아두지도 않기로 했다. 공방이 개업한 지 100일이 되던 날, 지은은 소소한 이벤트를 열었다. 기존 고객과 동네 주민들을 초대해 함께 음료를 마시고 소품을 함께 만들어보는 작은 워크숍이었다. 그날 한 중년 여성이 찾아왔다. 여기 이지은 씨 맞나요? 저 라디오에서 목소리 듣고 왔어요. 그 여자는 눈시울이 붉었다. 그녀는 50대 초반, 남편의 사업 실패와 외도로 인해 자살 충동까지 느꼈던 사람이었다고 했다. 당신 목소리가 저를 살렸어요. 지은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우리 같이 다시 시작해요. 그날 이후 그 여성도 공방의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지은은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서울 여성재단입니다. 지은 씨를 여성 창업 롤모델 프로그램에 초청하고 싶습니다. 지은 씨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은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불과 1년 전 바닥에 주저앉아 병원비와 학비 걱정에 잠 못 이루던 자신이 이제 누군가에게 롤모델로 불리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복수가 아닌 회복을 선택했기 때문이며 고통을 이유로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다시 살아보기로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네, 참여할게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요. 그날 밤 지은은 작업을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어딘가에서 아이들이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다. 나는 여전히 무너질 수 있어. 하지만 다시 일어나는 방법도 안다. 그리고 이 손으로 삶을 다시 꿰맬 수 있다는 것도. 작은 공방의 불빛 아래 지은의 마음은 더 이상 어둡지 않았다. 그녀는 알았다. 바느질은 단지 옷을 고치는 일이 아니라 부서진 삶의 틈을 메우는 행위라는 것을. 가을이 깊어졌다. 은평구의 골목길에는 붉고 노란 나뭇잎이 수북이 쌓였고 바람은 서늘했지만 어딘가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다. 공방 다시 리의 창문에도 가을 장식이 걸렸다. 감나무를 닮은 주황빛 리스와 민준이 유치원에서 만들어온 낙엽 카드들이 한쪽 벽을 채우고 있었다. 그날 오후 지은은 민준을 데리러 유치원에 갔다가 뜻밖의 광경을 마주했다. 현우가 정문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소형 책가방과 사과 한 개가 들려 있었고 민준은 그를 보자마자 뛰어가 안겼다. 아빠다. 지은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한때 자신이 꿈꿨던 평범한 장면. 하지만 지금 그 장면은 낯설기도 아프기도 했다. 지은아. 현우가 민준을 태운 채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나 요즘 클리닉 상담 끝나고 시간이 좀 나서 혹시 민준 데리러 가도 될까 해서. 지은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다. 정말 그가 변한 걸까? 아니면 지금도 나를,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걸까? 그날 저녁, 현우는 민준을 데려다주며 다시 공방 앞으로 찾아왔다. 예전 같았으면 문 앞에서 머뭇거렸을 그가 이번엔 조용히 안으로 들어왔다. 잠깐 앉아도 돼.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자리에 앉은 그의 표정을 보며 알 수 있었다. 무언가 말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지은아, 나 요즘 매일 새벽에 일어나. 그리고 매일 똑같은 글을 써. 그는 종이 한 장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거기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오늘도 도박을 하지 않았다. 나 자신을 속이지 않았다.
민준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내일도 그럴 것이다. 지은은 그 글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다. 그걸로 당신이 했던 일들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니야. 알아.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매일 되새기고 있어. 그리고 지금이라도 뭔가를 회복하고 싶어. 그게 용서가 아니더라도. 현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다. 지은아, 나 당신한테 정말로 미안해. 그땐 어떻게 그렇게 무너졌는지도 몰랐어. 근데 당신이 그 테이블에 앉았을 때 나는 처음으로 진짜 부끄러웠어.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당신은 나를 무너뜨렸어. 민준에게는 거짓말쟁이 아빠가 됐고 나한테는 침묵으로 대답했지.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 회복을 말하면 그게 너무 쉬운 거 아니야? 현우는 침묵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지은은 묘한 안정을 느꼈다. 예전에 그는 항상 변명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오늘의 그는 말을 줄이고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래도 나 당신이 아이를 데리러 오는 건 좋아. 민준도 좋아하고. 현우의 얼굴에 희미한 안도의 빛이 떠올랐다. 그럼 그렇게만 해도 돼. 아빠로서 천천히 다시 다가오는 거. 그건 민준이 정할 문제고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릴게. 그냥 옆에서 당신이 허락해주는 만큼만. 며칠 뒤 지은은 서울여 성재단의 강연 무대에 섰다. 앞에는 수십 명의 청중이 앉아 있었고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저는 한때 삶의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의 배신, 경제적 위기, 아이 앞에서조차 웃지 못하던 나날들. 하지만 어느 날 거울 속에 제 모습을 보고 깨달았어요. 누군가가 나를 끌어올려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다시 꿰맬 수 있다는 걸. 그녀의 말에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바느질은 단순히 옷을 고치는 일이 아닙니다. 상처난 마음을, 찢긴 시간을 다시 이어붙이는 행위이기도 해요. 저는 그렇게 제 삶을 다시 지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여성이 다가와 말했다. 저도 남편의 중독 문제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당신 이야기를 들으니 용서가 아니라 기회라는 단어가 생각났어요. 지은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 기회는 남편을 위한 게 아니에요.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민준과 함께 그림책을 읽었다. 아이는 행복한 얼굴로 엄마 품에 안겨 있었고 이야기를 듣다 말고 물었다. 엄마, 아빠는 이제 좋은 사람이야? 지은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응, 아빠는 지금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럼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도 있어? 지은은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대답했다. 그건 엄마도 아직 잘 몰라.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우리 셋 다 서로를 다시 만나고 있는 중이라는 거야. 밖은 벌써 겨울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따뜻한 빛이 공방창을 통해 퍼져나갔다. 그날 밤 지은은 다시 바느질을 시작했다. 바늘 끝에 걸린 실은 얇고 가늘었지만 그녀의 손은 더는 떨리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안다. 사랑도, 신뢰도, 삶도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시 꿰맬 수 있다는 것을. 서울여 성재단 강연 이후 지은의 공방 다시 리는 뜻밖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강연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그녀의 이야기와 회복의 바느질이라는 키워드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전화가 빗발쳤다. 저희 학교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강연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한부모 가정을 위한 소모임에서 지은 시 경험을 나눠줄 수 있나요? 여성 자립 프로그램에 협력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은은 당황스러웠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어쩐지 그녀는 이 모든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사회적 기회가 아니라 같은 상처를 겪는 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날 밤 공방의 작은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 내가 바늘을 잡은 이유는 옷을 고치기 위해서였지만 이제는 사람의 마음을 잊기 위해서다.
첫 번째 강연은 예상보다 훨씬 더 소박한 자리였다. 마포구의 작은 복지관, 청소년을 위한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초청된 자리였다. 강당에는 15명 남짓한 아이들이 모여 있었고 대부분 무심한 표정으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지은은 처음엔 긴장했다. 하지만 이야기의 첫 문장을 꺼내는 순간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해졌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는 멋진 성공 스토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많이 부끄럽고 아팠던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게 누군가에게 용기가 된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도박으로 가정이 무너질 뻔했고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 스스로를 재건했는지를. 아이들은 처음엔 시큰둥했지만 중반부쯤부터 1명, 2명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강연이 끝난 뒤 한 소년이 다가왔다. 엄마가 지금 병원에 있어요. 아빠는 연락도 없고 나중에 나도 언니처럼 그런 공방 같은 거 하고 싶어요. 지은은 그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넌 지금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리고 너한텐 너만의 방식이 생길 거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찾으렴. 그날 이후 지은은 점점 더 많은 자리에 초대되었다. 때로는 강의실에서, 때로는 복지관에서, 심지어는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했던 건 그 과정 속에서 그녀가 다시 사람들과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예전엔 상처를 감추고 숨기기에 급급했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꺼내 보여주며 다른 사람의 아픔에 손을 내밀 수 있게 된 것이다. 공방도 바쁘게 돌아갔다. 김하연 외에도 몇몇 다른 엄마들이 함께 일을 시작했고 아이들도 방과 후 공방 한켠에서 숙제를 하거나 작은 바느질을 배우는 풍경이 익숙해졌다. 지은은 이 공간이 더 이상 자신만의 생존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이제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작은 마을이자 서로의 등을 지켜주는 안전지대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작은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언젠가 이 공방을 프랜차이즈처럼 만들어 다른 동네에도 하나씩 세울 수 있다면 세상에 더 많은 지은들이 무너지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던 중 하나의 전환점이 다가왔다. 서울시 사회적 기업 인증 심사를 준비하던 중 지은은 중요한 제안을 받게 되었다. 현재 구조와 운영 시스템을 보면 충분히 사회적 기업으로의 승격이 가능해요. 시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여성 자리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 법인 설립, 운영 구조 체계와 수익 배분의 투명성 확보 등. 단순한 공방 운영을 넘어선 복잡한 행정과 조직의 언어들이 그녀를 둘러쌌다. 지은은 며칠을 고민했다. 지금처럼 소박하게 아는 사람들과만 운영하는 것이 마음 편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알고 있었다. 혼자만의 안전을 선택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없다. 민준을 재우고 앉은 밤, 그녀는 노트에 다시 썼다. 나는 오늘도 고민한다. 나의 삶이 나만을 위한 회복으로 끝나야 하는가? 아니면 세상을 위한 연결로 나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사인을 했다. 법인 설립 동의서에 선명한 이름을 남겼다. 이지은, 대표. 그 결정 이후 공방은 빠르게 변해갔다. 사무 업무를 맡을 직원을 뽑고 봉제 작업을 분업화하며 간단한 정산 시스템까지 구축했다. 김하연은 이제 파트장이라는 명함을 들고 현장을 총괄했다. 언니, 나 명함 처음 받아봐. 기분이 이상하게 좋아요. 지은은 웃었다. 그 명함이 그냥 종이 한 장이 아니라 내가 이룬 증거야. 어느 날 지은은 민준을 데리고 새로 시작한 매장 후보지를 보러 갔다. 좁은 상가 건물이었지만 큰 유리창이 있어 햇살이 잘 들어오는 곳이었다. 민준이 물었다. 엄마, 여기에도 다시가 생겨? 응, 더 많은 사람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알게 하려고.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아빠도 거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지은은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응, 아빠도, 엄마도, 우리 모두 어디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언제든 용기만 있다면. 창밖엔 단풍이 우수수 떨어지고 있었다.
붉게 물든 나뭇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그 길 위에서 지은은 조용히 생각했다. 이 길은 혼자의 길이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꿰매주고 등을 내어주는 사람들이 만든 길이었다. 그리고 그 길은 지금도 누군가를 향해 조용히 열리고 있었다. 첫눈이 왔다. 아직 쌓이지는 않았지만 하늘에서 조용히 내려오는 눈송이들을 보며 지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처음 그가 무너졌을 때도 겨울이었다. 말없이 무너지는 사람이었고 말없이 견뎌야 했던 자신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겨울은 달랐다. 지은은 자신이 더는 피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그날 저녁, 지은은 현우로부터 한 통의 문자를 받았다. 이번 주말 병원 프로그램 마지막 날이에요. 혹시 와 줄 수 있을까요? 당신 앞에서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지은은 한참을 화면만 바라보다가 짧게 알겠어요라고 답했다. 그 문장엔 여전히 미련도 원망도 없었지만 감정은 분명히 담겨 있었다. 토요일 오후 중독회복센터 내 작은 강의실.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둥글게 둘러앉아 있었다. 각자의 이야기를 준비해 온 듯 모두 약간의 긴장감이 얼굴에 서려 있었다. 지은이 들어서자 현우가 일어나 자리를 양보했다. 여기 앉아. 지은은 고개만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다. 그가 옆에 앉았지만 시선은 마주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가 진심으로 준비한 시간이라는 걸. 사회자가 신호를 주자 현우가 조용히 앞에 나섰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에서 4개월간 상담과 회복 프로그램을 받아온 사람입니다. 이름은 그냥 한 남편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의 웃음이 흘렀지만 현우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가족, 신뢰, 그리고 나 자신. 처음엔 이게 다 운이 없어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운이 아니라 내 선택들이 만든 결과였다는 걸. 그는 지은을 바라보지 않고 계속 말했다. 가족을 무너뜨린 사람이 다시 가족을 말할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하냐고 물으신다면 아직 나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이제 도망치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펼쳤다. 이건 내가 매일 쓴 기록이에요. 오늘 도박을 하지 않았다. 오늘 스스로를 속이지 않았다. 오늘 민준에게 부끄럽지 않았다. 같은 문장들. 아무도 읽어주지 않더라도 나는 매일 썼어요. 그리고 오늘 그 기록을 처음으로 아내 앞에서 읽고 싶어요. 현우는 조용히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다.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가 젖어들었지만 그는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기며 끝까지 읽었다. 지은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두 손을 모은 채 가만히 듣고 있었다. 그는 정말 바뀐 걸까? 아니면 오늘만을 위한 연극일까? 그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돌았지만 가슴은 어느 순간부터 묘하게 저려왔다. 모임이 끝난 뒤 현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지은아, 혹시 잠깐 산책할래?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근처 공원으로 걸어갔다. 나무들은 모두 앙상했고 땅 위에는 녹지 않은 눈이 드문드문 남아있었다. 사람들 사이로 두 사람의 걸음도 조용히 이어졌다.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 예전엔 당신이 왜 나한테 화도 안 내고 그냥 묵묵히 살았는지 몰랐어. 그게 더 나를 편하게 해주는 줄 알았거든. 근데 이제 알겠어. 당신은 날 미워하지도 구하려 하지도 않았던 거야. 그냥 나 없이도 살아낼 준비를 했던 거지.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나는 그때 당신을 포기한 게 아니라 나를 붙잡은 거였어. 만약 그때까지 당신만 바라봤다면 나는 더 깊이 빠졌을 거야. 민준까지 함께 무너졌을지도 몰라. 현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나는 다시 묻지 않을게. 우리라는 말도, 다시라는 말도. 그냥 내가 지금 누구인지만 보여줄게. 당신이 나를 어떻게 부르든 나는 그 이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살 거야. 지은은 잠시 걸음을 멈췄다.
바람이 불었고 나뭇가지가 흔들렸다. 그 흔들림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아직 용서하지 않았어. 당신이 다시 우리와 함께 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 하지만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이어갔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을 쩡하지 않아. 그리고 그게 우리가 다시 대화할 수 있는 이유가 된 것 같아. 현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더 이상 무릎 꿇지 않았고 울지도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고마워. 그 말이면 충분해. 그날 밤 지은은 민준과 나란히 누워 잠들기 전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용서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용서는 다친 마음이 다시 살아나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행위라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를 용서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지은은 그날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말했다. 너 잘 견뎠어. 많이 외로웠고 많이 아팠지만 여기까지 왔잖아. 창밖에 다시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얗게 덮인 세상처럼 그녀의 마음도 서서히 정리되고 있었다. 상처의 자리에 새로운 문장이 새겨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지은아, 정말 잘해왔어. 봄이었다. 바람은 아직 차가웠지만 길모퉁이마다 작은 꽃봉오리가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민주는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새 교복을 입고 신이 난 얼굴로 거울 앞을 서너 번이나 왔다 갔다 했다. 엄마, 나 어때? 진짜 초딩 같아. 지은은 웃으며 아이의 넥타이를 다시 정리해 주었다. 아니, 벌써 중학생 같아. 에이, 거짓말. 현우는 문 앞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민준의 등굣길을 함께 걷기로 약속한 아침. 그는 한 손에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이건 민준 입학 선물. 지은은 눈길을 피하지 않았다. 대신 아이에게 말했다. 우리 같이 가자. 셋이서. 세 사람은 나란히 골목을 걸었다. 예전 같았으면 어색했을 풍경이지만 지금은 그저 조용하고 따뜻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을 가족이라 불렀고 민주는 자연스럽게 아빠 손을 잡았다. 학교 앞에서 아이를 보내고 돌아오는 길, 지은은 말없이 걸었고 현우도 억지로 말을 걸지 않았다. 그리고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이후로 당신은 이 집에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아. 현우는 잠시 멈춰섰다. 그래, 알고 있었어. 지은은 천천히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건 끝이라는 의미가 아니야. 우리는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사랑을 강요하지 않고, 관계를 소비하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어. 가족이라는 이름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기 위해서. 현우는 고개를 숙였다. 고마워. 나는 이제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조금 알 것 같아. 그는 조용히 돌아섰다. 지은은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며칠 후 공방 다시 리는 두 번째 지점을 준비 중이었다. 이제 단순한 개인 공방이 아니라 여성 자립과 회복을 위한 소셜 프로젝트로 성장하고 있었다. 지은은 새로운 팀원들과 함께 사업 계획서를 검토하고 지역 여성센터와의 협업도 추진 중이었다. 그녀는 바빴지만 단 한 번도 지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강연 요청도 계속 들어왔다. 그녀는 매달 한 번 청소년 대상 강연을 이어가기로 결심했다. 한 고등학교에서의 강연이 끝난 후 한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다. 선생님은 그렇게 힘든 걸 다 겪고도 어떻게 다시 웃을 수 있었어요? 지은은 잠시 웃으며 대답했다. 사실 나도 처음엔 웃는 법을 잊어버렸어. 하지만 누군가가 내게 말했거든. 내가 울지 않아야 강한 게 아니라 다시 웃을 수 있을 때 진짜 강한 거야. 그 말을 믿었어. 그리고 지금 너처럼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봐주는 순간이 올 거라고. 아이의 눈에 맺힌 눈물을 조용히 바라보며 지은은 다시 깨달았다. 자신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는 걸. 지금도 누군가의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걸. 어느 주말,
지은은 민준과 함께 공방 앞 작은 화단을 정리하고 있었다. 민준이 묻는다. 엄마, 우리 공방은 왜 이름이 다시야? 지은은 삽질을 멈추고 아이를 바라보았다. 사람은 살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잖아. 근데 그걸로 끝나면 너무 억울하잖아.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으려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 가족도 다시야. 지은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응, 우리는 여전히 다시인 중이야. 그날 저녁, 그녀는 다이어리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나는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피어난 사람이다. 나는 이제 안다. 삶은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삶은 매일의 다시들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천천히 불을 끄고 민준의 곁에 누웠다. 창밖에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세상의 먼지를 씻어내듯 조용하고 따뜻하게. 지은은 눈을 감으며 속삭였다. 내일도 다시.